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돈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전부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잘 벌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 마치 자신에게 부가 쌓이는 걸 진심으로 원치 않는 사람처럼 말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돈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돈을 절대로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요. 네, 이 돈에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소위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는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배우고 얻고 느낄 수 있는 말 그대로 기술이다. 이 말은 즉 그 기술만 익힌다면 부자가 되는 건 그냥 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머리 위에 물음표가 떠오르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조금은 솔깃한 말입니다. 오늘은요.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철학자라고 불리는 나발 라비칸트의 생각과 말이 담긴 책이죠. 나발 라비칸트의 부와 행복의 원칙 속에 담겨있는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으로 부와 행복에 대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이민자의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인도에서 약사로 일하셨지만 미국에선 그 학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물점에서 힘들게 일해야만 했다.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힘든 이민 생활은 우리 가족을 헤어지게 만들었고 결국 나와 동생은 어머니와 살게 되었다. 그렇다. 나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 물론 친구도 없었다. 자신감? 있을 수가 없었다. 뉴욕에 살고 있긴 했지만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는 치안이 좋지 않아 위험한 곳이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가서 문 닫을 때까지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게 나의 일상이었다. 공부만 했느냐고? 그럴 리가. 나는 뉴욕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이민자 가정의 자녀에 불과했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 신문 배달뿐 아니라 구내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 인도 음식 배달하는 일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15살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집에 놀러온 친구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나중에 커서 천체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 깊게 생각하고 말했던 건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부엌에서 내 친구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야, 넌 사업을 하게 될 거야. 너무 의아했다. 사업가라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내가 사업을 하게 될 거라고요? 엄마는 사업가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때 사업가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과 호기심, 열정, 즉 사업가가 가져야 할 특화된 능력들을 바로 내가 지니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그건 정말이었다. 그 당시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 내가 잘하는 일과 많은 시간을 보낸 일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면 사실 나는 돈을 벌고 기술을 다루고 상품을 파는 일에 재능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겐 이 모든 게 일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나는 이상하게 그렇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놀이처럼 여겨질 정도로 정말 재밌었다. 그래서 나는 창업을 했고 지금은 약 200여 개의 회사에 투자를 하는 업계의 큰 손인 투자자가 되었다. 가난한 땅에서 태어나 그보다 더 가난한 이민자로 성장했지만 지금의 나는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부를 이뤘고 심지어 행복하기까지 하다. 그렇다. 부와 행복이 비참했던 나의 삶에도 찾아온 것이다. 이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부와 행복을 이룬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당신 역시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행복을 정확히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내가 만약 지금 가지고 있는 돈과 모든 것을 모두 잃고 아무도 모르는 어느 길거리에 내팽겨쳐진다고 해도 나는 다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고? 부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기술이고 그 기술은 누구나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된다는 건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나의 부모가 그랬듯이 일주일에 80시간씩 철물점과 식당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막 부자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다. 부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하다. 성공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 정말이다.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이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굳이 힘든 일에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며 살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나는 이 문장, 이 한 문장을 내 뼛속 깊이 새겼다. 당신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어라. 이 문장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하지만 자신을 브랜드로 만드는 일은 말은 쉽지 사실 막막하다.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그렇다고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 수십 년이나 걸린다는 뜻이 아니다. 오직 당신만이 가진 그것, 당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석유가 록펠러를 부자로 만들었던 때가 있다. 자동차가 헨리 포드를 부자로 만들었던 때가 있다. 시대와 사회는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한다. 그리고 그건 누군가에겐 기회가 된다. 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걸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나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책에서 찾았다고 확신한다. 어린 시절 인도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서 마룻바닥에 앉아 할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 지금이야 읽을 거리가 많지만 그때 나에겐 그것밖에 읽을 게 없었다. 이후에도 그게 소설책이든 동화책이든 만화책이든 읽을 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읽었다. 요즘은 어떠냐고? 새로운 책을 읽는 것만큼이나 이미 읽은 책을 다시 읽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모든 책을 읽고 싶다는 욕심은 없다. 읽은 책이 많다고 자랑하는 건 허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읽지 못한 책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된다. 만약 당신이 아직 당신만의 브랜드를 찾지 못했다면 브랜드를 찾아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면 일단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책을 읽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수천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차라리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맞는 좋은 책을 찾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책을 읽지 않는다. 이건 정말이다. 나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책을 읽는데 그 정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상위 0.00001%에 속한다고 한다. 나는 확신한다. 내가 이렇게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고 행복을 느끼는 단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면 망설임 없이 독서라고 말할 수 있다. 내 손에 책이 있는 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다. 워렌 버핏의 영혼의 파트너였던 찰리 먼거의 이 말에 나는 격하게 동의한다. 우리는 스마트폰 속 그 작은 공간에 담긴 무한의 정보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책 읽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책 읽는 법을 잊은 우리는 도파민을 자극하는 컨텐츠에만 반응한다. 조금만 지루해지면 건너뛴다.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급격하게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돈을 벌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일단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 지식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나만의 특화된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이다. 이건 시간이 걸린다. 사람마다 그 시간의 단위는 다르지만 길든 짧든 시간은 무조건 걸린다. 중요한 건 나만의 그것을 반드시 찾으면 사람은 성공한다. 나 역시 그걸 찾았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가 가진 부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을 질투하거나 공격하고 혹은 그저 부러워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걸 아는가? 당신이 만약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보다 잘 사는 사람, 당신보다 잘 되는 그 사람은 그걸 금방 알아챈다. 나 역시 누군가와 거래하려고 할 때
상대에 대해 나쁜 생각이나 안 좋은 판단을 했던 경험이 있다. 그런데 그런 내 감정을 상대방이 귀신같이 느꼈다는 걸 이후에 알게 됐다. 본래 인간은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본능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돈, 성공, 부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면 그 생각이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돈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돈을 번다거나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다. 마치 자신에게 부가 쌓이는 걸 진심으로 원치 않는 사람처럼 말이다. 더 나아가 가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해내는 사람들과 기업을 매도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 경제적이고 세속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초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쓸 뿐이다. 물론 돈이 있다고 해서 당신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당신의 건강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도 못한다. 돈이 있다고 당신의 가족이 화목해지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더 멋진 사람이 되거나 평온한 삶을 보장해주지도 못한다. 그러나 돈은 행복해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 외부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준다. 그래서 당신이 돈을 원하고 당신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어서 열심히 돈을 버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나 역시 창업을 하고 투자를 통해 부를 쌓기 전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 벌어들인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주식으로 금방 날리기도 했다. 믿었던 사업 파트너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한 번에 큰 돈을 번 적도 없었다. 늘 작은 돈이 여러 번 쌓여서 큰 돈이 되었을 뿐이다. 사업을 할 때도 투자를 이끌어낼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 부는 지속해서 쌓이는 것이다. 나의 경험은 그러했다. 그래서 부를 배울 수 있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아졌다. 실제로 돈 버는 방법이 너무도 많아서 모두 해볼 시간도 없다. 말 그대로 기회는 넘쳐나고 시간은 부족하다. 어렸을 때 나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절박해서 돈 되는 것이면 무슨 일이든 다 할 기세였다. 그때 나는 이런 말을 듣는 게 기분이 나빴다. 너는 너무 어려서 세상을 잘 몰라. 나는 역사의 많은 부분은 젊은이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들이 나이가 든 다음 명성을 얻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진정한 부,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몰랐던 것이다. 누구나 지금 바로 최대한 빨리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당신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을 말한다. 자신만의 진정한 실력, 자신만의 그것을 찾아낼 준비를 하는 시간 말이다. 절대로 잊지 말아라. 당신이 원하는 시간 내에 성공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견딘 당신은 결국 성공한다. 나에게 행복하느냐고 묻는다면 지금 당장 조금의 고민도 없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더 솔직히 말하면 행복을 그다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부를 쌓는 게 기술이란 걸 알았듯이 이제는 행복 역시 배울 수 있는 기술이란 걸 알았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해서 나만의 행복을 키우고 있다. 정말이다. 행복은 당신이 부모에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운동하듯이 그렇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사람의 모든 괴로움은 방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 30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삶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래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주는 그 어떤 것도 당신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 돈과 성공 그리고 부를 쌓기 이전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먼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때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바로 질문이다.
가만히 앉아서 질문을 깊이, 아주 깊이 해봐야 한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당신이 만족할 만한 답을 찾는다면 그것이 당신 삶을 이끌 것이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누구도 속여서는 안 된다. 속이기 가장 쉬운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거짓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자신을 향한 질문과 답 역시 진실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은가? 당신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당신은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부자가 되고 싶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진짜 누구인가? 이 이타적인 행동 양식과 성적의 관계는요,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보다 더 정확했다고 합니다. 주면 받는다. 먼저 주면 결국 받는다. 내가 주면 나는 2배, 3배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버에 관한 건데요. 이게 정말 그런 건지,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오늘 제가 이거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세계 3대 경영대학원이죠. 와튼 스쿨의 교수이자 조직 심리학의 가장 권위 있는 연구자 애덤 그랜트 교수의 기브 앤 테이크에 숨어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자는요. 가장 먼저 성공의 사다리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직군별로 분석했어요. 가령 엔지니어 세계에서 생산력이 가장 떨어지고 가장 비효율적인 기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기버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안타깝지만 캘리포니아주의 전문 기술자들 수백 명을 두고 연구한 결과 정말 이랬어요. 오늘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런 연구 결과를 가져왔나 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요. 이 의미를 정말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엔지니어의 세계에서 밑바닥에 있는 기버는요. 회사의 다양한 업무, 기술 보고, 도면 제작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점수에서 전부 최저점을 기록해요. 이들은 실수를 하거나 마감 기한을 넘기거나 심지어 회사의 금전적 손실을 입히기도 했죠. 남을 돕느라 정작 자기 일은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엔지니어 세계만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벨기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의대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요.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즉 학점이 가장 낮은 의대생들은요. 대체로 남을 돕는 걸 좋아한다거나 남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에 훨씬 더 많은 동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들은 시험 기간에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면서까지 자기가 이미 아는 내용을 친구에게 가르쳐주기 일쑤였죠. 영업 쪽도 다르지 않았어요. 저자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도움으로 그 일대 영업사원들을 거의 모두 조사한 결과 기버의 판매 실적은 테이커나 매처, 여기서 테이커는 기버의 반대죠. 오히려 받는 사람이고요. 매처는 손해와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받는 만큼만 일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매처예요. 아무튼 이 테이커와 매처 대비 판매 실적이 2.5배나 더 낮았어요. 소비자에게 어떤 게 가장 좋을지 걱정하느라 상품을 적극적으로 팔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연구를 통해 이런 안타까운 결론을 내려요. 어떤 직업에서든 기버는 지나치게 배려하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며 남을 이롭게 하려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기버는 테이커에 비해 수입이 평균 14% 적고 사기 같은 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이 2배 높았으며 실력과 영향력은 22% 낮게 평가받는다. 네, 저자는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좌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본인과 가장 친한 전문 투자자 A를 떠올립니다. 안 그래도 A는 너무 배려심이 강해서 최근에 성사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사업 투자 기회를 날려버렸거든요.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에 A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어요. 마침 그 놀이터에는
A에게 사실 엄청난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 B라는 남성이 나와서 똑같이 자신의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죠. 둘이 원래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요. 가끔씩 이렇게 놀이터에 나올 때 얼굴만 스친 정도인데요. 그날은 어쩐 일인지 놀이터에 이 두 아빠와 아이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대화를 텄죠. 그러자 A는 깜짝 놀랍니다. 이 B라는 남성은요, 모토로라, 아마존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이 경험으로 창업을 해서 여러 회사를 설립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에게 높은 값을 받고 파는 전문 사업가였어요. B는 이제 막 네 번째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 준비 중에 놀이터에서 이렇게 A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B의 입장에서도 A를 만난 게 행운이었죠. 왜냐면요, 이 A도 전문 투자자로서 엄청나게 감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많은 투자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만큼 투자를 할 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일쑤였고요. 이렇게 서로를 알아본 순간 B는 자신의 신사업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만남 약속까지 잡았어요. 구체적인 아이템은 그때 이야기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제대로 약속을 잡고 만난 A와 B는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이번에 신사업으로 해결할 문제는 단순하지만 획기적이에요. 지금 미국인의 절반이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어서 온라인 구매에 문제를 겪잖아요. 이걸 해결할 겁니다. B가 말해주는 그 해결 방법과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놀라웠다고 합니다. A는 곧바로 B에게 자신의 회사 파트너들을 다 소개했어요. 그 자리에서 투자 계약서를 바로 내밀었죠. 이 사업은 사실 너무 블루칩 같은 기회였기 때문에 A와 A의 파트너들은 마음이 급했어요. 아마 B의 아이디어를 딱 듣는 순간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저기서 달려들 거기 때문에 B가 누구의 손을 잡을지 장담할 수도 없었죠. 고민할 시간을 넉넉히 주지 말고 이렇게 빨리 계약을 체결하자는 파트너들에게 A는 이런 말을 해줍니다. 투자를 제안하는 건 우리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투자자들처럼 돈으로 마음을 사는 건 의미 없어요. B에게 우리 돈을 가져다 쓰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확신과 믿음을 줘야 해요. A의 파트너들 입장에선 정말 속 터지는 소리죠. 실제로도 이 벤처 투자 회사들 사이에서는요,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막 여기저기 홍보할 여유가 없도록 생각할 기한을 엄청 짧게 주고 매력적인 제안을 딱 제시하는 게 일종의 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계약이 성사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여기서 A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취해버립니다. 그는 B에게 빠른 기한 내에 대답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다른 투자자들의 제안을 충분히 비교하고 검토해보라고 권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투자자로서 얼마나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증명해주는 40명의 추천인 명단만 주고 만남을 마무리합니다. A가 준 이 추천인 명단, 그러니까 40명의 저명한 기업의 오너들이 A를 추천하는 거잖아요. 이 명단이 의미하는 건 뭐였을까요? 수십 년간 본인이 벤처 사업가들을 지원하고 키워내는데 얼마나 헌신했는지 보여주는 피와 땀 그 자체였죠. A는 이 명단이 자신의 능력과 인격을 보증해 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A는 B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미안합니다. 다른 투자자와 계약을 했어요. 사실 다른 투자자들과 A가 제시한 재정적인 조건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A가 보내준 이 40명의 추천인 명단뿐이었죠. B는 솔직히 이 명단을 받고 엄청 놀랐다고 해요. 그 추천인들은 이미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성공한 기업가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명단만으로도 사실 A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이죠. 그럼 왜 A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B는 지금까지 관행상 자신을 밀어붙이는 투자자들을 주로 만나왔기 때문에 이 태도와는 완전히 반대인 A의 너그러움이 뭔가 살짝 나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자신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의 조언가를 고른 거죠. B 입장에선 이변 없이 원래 하던 대로 한 겁니다. 이 결과를 받아든 A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요. 그리곤 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 같은 얼간이를 보기나 했어? 다른 투자자들처럼 똑같이 투자 계약서에 빨리 서명하라고 큰 소리로 재촉했다면 계약했을 텐데 이게 뭐지? 지난 10년간 피땀 흘린 투자 성과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 일로 A는
배려하면 꼴찌가 된다는 교훈을 얻은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마침 저자는 A의 소식과 더불어 조직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로서 성공 사다리 밑바닥에 있는 부류의 연구를 끝마치고 이제 완전히 그 반대, 최상위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기버들이 다 밑바닥에 있다면 그럼 도대체 꼭대기를 점령하고 있는 건 누굴까라는 고민이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받아든 순간 저자는 엄청나게 놀랍니다.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다. 성공 사다리의 최상위 꼭대기에는 오로지 기버만이 있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따르면요. 생산성이 가장 낮은 기술자는 기버였죠. 그런데 생산성이 가장 뛰어난 기술자를 찾아보니 그 또한 기버였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패턴은 모든 직업군에 다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벨기에 의대생들을 한 연구에서도 학점이 매우 높은 사람들도 기버, 이후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의사도 결국엔 기버였고요. 심지어 영업직군에서도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사람은 결국 기버였는데요. 그들은 테이커와 매처보다 연간 50%나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동료들에게 혹은 소비자들에게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고, 이 기버들의 성공은요, 테이커와 매처가 감히 뚫을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너무 견고했던 거죠. 네, 기버가 완전히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거죠. 생산성에선 최고와 최악을 꽉 잡고 있었고요. 테이커와 매처는 성공 사다리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상황을 두 가지로 분석해요. 첫 번째, 기버 중에서는 실패하는 기버와 성공하는 기버가 있다. 두 번째, 모든 직군이 서비스와 연결되면서 기버의 성공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다. 그럼 일단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실패하는 기버와 성공하는 기버, 이 두 유형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캐나다의 심리학자 제레미 프라이머와 레리 워커가 큰 성공을 이룬 기버와 실패하는 기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조사 대상 전원에게 인생 목표 목록을 써보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회수해서 분석을 했죠. 그 목록에서 쓰는 단어들이 주로 어떤 표현인지에 따라 사람들의 성향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크게 4가지로 사람의 성향을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타인의 이익에 대한 관심도,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도 모두 없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이익에만 관심이 많고 자기 이익에는 관심이 없는 부류예요. 세 번째는요,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많고 타인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는 부류죠. 이 부류를 바로 테이커라고 하고요. 마지막 4번째는요, 자신과 타인의 이익에 모두 관심이 많은 부류입니다. 여기서 2번과 4번의 부류는 1번, 3번의 부류보다 인생 목표 목록을 쓸 때 봉사와 기부에 대한 표현을 3배 이상 적어 넣었다고 하고요. 그럼 2번 실패한 기버와 4번 성공한 기버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이 4번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자신의 영역에서 큰 수상을 한다거나 수입이 높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들은 2번 실패한 기버 부류와 달리 자신의 영향력, 명성, 개인적 성취를 이루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기본적으로 20% 더 많이 적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연구로 엄청나게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개인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하나로 이어지는 연속체라고 생각해서 타인의 이익을 중요시할수록 자신의 이익을 하찮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하찮게 여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할수록 타인의 이익을 하찮게 여겨야 인과관계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놀라운 건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은 서로 독립적이다.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럼 여기서 내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같이 추구하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저자가 다양한 직군, 다양한 직장을 직접 다니면서 연구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기버 성향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쨌든 장착이 되어 있어야 성공 리그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없을까요가 아니고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답변을 할 때 바로 직전에 들은 말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없을까요? 라고 물으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더 자주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질문하는지 잘 살펴보면 돼요. 아무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일단 성공을 할 확률이 엄청 높은 겁니다. 다만 여기서 사람들이 보통 세 가지 함정에 빠져서 실패한 기버가 되어버리는 거죠. 성공한 기버 루트가 아니라 실패한 기버 루트로 빠지게 되는 세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너무 신뢰하는 것, 과도하게 공감하는 것, 지나치게 소심한 것. 바로 이 세 가지 함정 때문에 타인의 이익만 위하다가 자기 이익 다 놓쳐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함정에만 안 빠지면 되겠네 라는 건 말로 하면 쉬운데 진짜 어렵습니다. 애초에 기버 성향을 장착하고 있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기버 성향을 가짐과 동시에 나를 위하는 마음도 갖는다는 건요.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마인드 세팅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럼에도요. 저자는 앞으로 모든 직군이 결국에는 다 서비스와 연결이 될 거니까 기버의 성공은 불보듯 뻔하다라고 강조를 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일에 종사했다. 반면 현대인은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정확히는 대부분의 직업이 서비스화 되어 간다. 이것은 벨기에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잘 나타난다. 네, 벨기에 의과대학 학생들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기버는 입학 첫 해 성적이 눈에 띄게 나빴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1학년 때뿐이고요. 2학년 때부터는 동기들보다 약간 앞서 나가기 시작하더니 학교를 다닌 지 이제 6년째가 되면 기버 집단이 현저하게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타적인 행동 양식과 성적의 관계는요.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보다 더 정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고 실력이 쌓이면서 인턴십, 환자 진료 등의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바뀌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기버 집단의 성적과 수입이 더욱 앞서 나갔던 거죠.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허버트 사이먼은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길 줄 아는 이타주의자는 자기 이익은 전혀 챙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타주의자들보다는 덜 이타적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이타주의자 그리고 이기주의자들보다 세상에 훨씬 더 바람직한 존재다. 네, 그래서 앞서 살펴본 투자자 A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A가 배려만 하느라 계속 실패만 했을까요? 아니죠. 왜냐면요. A는 능력을 겸비해 자신의 이익을 챙길 줄 아는 이타주의자였습니다. A를 거절한 B는 곧바로 이렇게 후회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찜찜하지? 지금 투자자도 정말 마음에 들어. 엄청나게 총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나를 배려한 A와 일할 기회를 이렇게 놓쳐도 될까? 고민 끝에 B는 기존 선택에 따른 걸림돌에도 불구하고요. A를 찾아가 투자자로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전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던 A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고 도왔다고 합니다. 훗날 B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A의 능력은 따뜻한 성품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네, 그렇게 B의 새 회사가 출범했습니다. 회사는 세븐일레븐을 비롯한 거대 유통업체들과 서비스 계약을 맺으면서 창업한 지 1년 6개월이 되던 해부터 매달 3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B는 이제 A의 그 40인 추천인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미 A의 몸값이 엄청나게 높아진 터라 B는 A의 이 추천인 명단에 오르는 일 자체가 영광이 되어버린 상황이 됐죠. 그리고 B는 다른 사업가들이 조언을 구할 때마다 A를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저자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성공한 기버는 테이커와 매처 못지않게 야심을 품고 있다. 다만 그들은 목표를 다른 방식으로 추구할 뿐이다. 흔히 생각하듯 기버들은 그저 친절한 박애주의자여서
실속 없이 헛걸음만 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믿음은 완전한 오류다. 기버의 성공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일단 기버든 테이커든 매처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자. 물론 기버의 성공은 폭포처럼 쏟아지며 멀리 퍼진다는 점에서 다른 두 유형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테이커가 승리를 거둘 때는 그 반대쪽에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테이커의 성공을 질투하며 그들을 때려 눕히고 콧대를 꺾어버릴 날만 기다리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반면 A와 같은 기버가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총구를 겨누기는커녕 오히려 응원하고 지지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 모두가 당신의 승리를 원할 경우 승리는 더 쉬워진다. 그래서 속으로 자기 자신을 막 욕하고 정말 폭력적인 말을 퍼붓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태도도 서슴없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 모르고 그냥 살아서 그렇지 사람이라면 원래 내면에 성공 시스템이 다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명확하게 전해드릴 겁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모르고 산다기보다는 모르고 산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 이게 정확하겠죠.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죠.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과 되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모든 것은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다른 건 없다. 즉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네, 저자는 20살 무렵 아주 작은 원룸에 살았습니다. 영하 15도 이하의 추운 날씨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바로 그런 집이었는데요. 사실 20살에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게 인생에 엄청난 문제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문제는요, 그로부터 11년이 지나 31살이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20살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30 넘어서 원룸이든 더 작은 고시원에 살든 마음에 그 사람 안에 목적이 있고 그리는 목표가 분명히 있다면요. 지금 당장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든 장소는 문제될 게 없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경우죠. 저자 브라이언이 바로 후자의 경우였어요. 당시 저자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실업자의 빚만 지고 지난 11년을 그렇게 여러 일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형편이 나아진 건 하나도 없네. 그에게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에 뭔가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사는 대로 살다 보니 이렇게 흘러온 상황이 개탄스럽기만 할 뿐이었죠.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 한 끝에 그는 이런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도대체 지금 현재의 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어떤 힘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든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며 사는 거지? 도대체 뭐가 지금 이 시궁창 같은 현재를 만든 걸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던 저자는 어느 날 우연히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되뇌 심피질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연구 결과는 한마디로 이런 거였어요. 보통 사람은 자신이 타고난 정신 능력의 약 2%만을 사용한다. 그때부터 저자는 이 정신 능력이 도대체 뭔지 끊임없이 파고듭니다. 사람들이 보통은 그냥 듣고 넘겨버리는 이런 말도 저자에게는 뭔가 좀 다르게 다가왔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신이 지닌 잠재력의 단 10% 정도만 사용한다. 저자는 이 주제에 엄청나게 매혹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인생 바꾸고 싶었으니까요. 20살에서 31살까지 똑같이 살았는데 만약 또 11년 뒤, 그러니까 42살에도 똑같은 형편이면 자기는 미쳐버릴지도 모른다고, 그만큼 진짜 절박한 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수없이 책을 읽고 본인을 더 들여다보면서 계속 묻습니다. 내 잠재력, 그게 도대체 뭔데?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더 많은 걸 끌어낼 수 있는데? 그리고는 답을
찾아냅니다. 나라는 몸을 통제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내부 안내 시스템이 있다. 네, 이때 저자는 이 내부 안내 시스템을 컨트롤해야 비로소 잠재의식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잠재의식에 있는 장애물은 스스로의 행복이나 성취를 방해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정말 인상적인데요. 이 잠재력에 대한 공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IA 더하기 AA 곱하기 A는 IHP.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정말 수학이나 물리학 공식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푸는 문제보다 훨씬 쉬워요. 저자가 이렇게 공식화한 이유는요. 잠재력이라는 게 우리가 평생 듣고 말해도 어쨌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이 개념을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첫 번째 약자인 IA는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천부적인 성향, 성격, 타고난 정신 능력을 뜻합니다. 이건 사람이 스스로 막 바꾸기 어려워요. 두 번째 약자 AA는요. 자라면서 습득한 지식, 기술, 경험, 능력치를 뜻합니다. 이 부분은 자기 노력에 따라 변할 수도 있지만 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처럼 능력을 쌓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 IA와 AA는요. 덧셈으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 이것들의 합만 가지고 잠재력을 계산하면 결론은 인생 바꾸는 건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됨. 이렇게 도출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변수가 있어요. 바로 공식의 마지막에 있는 곱하기 A. 이 공식에서 유일한 변수이자 희망입니다. 이 큰 A가 뭘까요? 바로 attitude, 태도입니다. 저자는 말해요. 나는 여기서 인생을 크게 변화시켰다. 태도의 질은 무제한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선천적 재능이나 후천적 능력치 둘 다 다소 평범해도 이 태도만 잘 가꾸면 엄청나게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태도는 적성 못지않게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바로 의지가 이 태도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한다. 그러니 당신은 언제든 당신의 의지를 컨트롤해서 스스로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 네, 지금부터 이걸 훨씬 쉽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먼저 태도의 개념을 좀 볼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턱대고 긍정적, 낙관적, 사람 좋아 보이고 또 착해 보이고 화 안 내고 이런 걸 태도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태도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태도를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각자가 지닌 생각이나 느낌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 이겁니다. 여기서 바로 여러분 스스로 나의 태도는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이 태도를 스스로 정말 제대로 알아보려면요. 평소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나가는 말과 행동, 이런 걸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딱 이것만 체크해보면 되는데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로 이게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를 관찰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요.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 3명, 그리고 적당히 가까운 사람 3명, 비교적 자주 만나는 편이긴 하지만 막 가깝진 않은 사람 3명.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태도 있죠. 그걸 관찰해보면 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9명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태도가요. 곧 여러분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여러분의 태도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의 무엇이 이 태도를 결정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거는 기대의 정도에 따라 태도가 결정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대체로 좋은 일이 생긴다고 기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태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 기대할지 말지, 이건 그냥 전적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기대는 어디서 올까요? 믿음에서 옵니다. 종교를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느냐에 따라 사람과 일, 삶의 모든 영역에 거는 기대치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자는 말합니다. 자기 제약적이거나 그릇된 믿음은 당신의 기대로, 태도로 결국 나쁜 결과로 여지없이 드러난다. 그렇다.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의 성격을 결정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건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질문이 남았다. 이것은 오로지 자아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자아 개념은요, 나와 내 삶, 나의 세계에 관한 정말 강한 믿음의 덩어리이자 내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마스터 프로그램입니다. 유아기 때부터 습득해온 말과 행동, 시선, 원인과 결과의 총체예요. 결국 이 신념, 저자는 이걸 신념의 법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만의 믿음 체계가 만든 선입견이라는 스크린을 통해 세상을 본다. 이건 저 역시 그동안 저의 책과 영상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저자 역시 이 부분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과 행동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보인 믿음이 만든 결과일 뿐이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뚱뚱하든 말랐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이 모든 것은 바로 당신의 믿음이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특정한 삶의 믿음을 바꾸면 그 영역에서는 변화가 즉시 일어난다. 그 영역에서 지녔던 기대, 태도, 결과까지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것이다. 당신 안에 있는 인간의 마스터 프로그램인 자아 개념부터 바꾸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과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지금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그리고 기억하라.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가 표현된 것이다. 여기엔 예외가 없다. 외부로 보이는 것은 진정한 당신 모습이 아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다. 네,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아 개념하고요, 어떤 일에서 성과가 나는 것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사람은 자기가 믿는 만큼 성과를 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믿는 만큼 성과를 냅니다. 즉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은 자신이 믿는 만큼만 성공한다는 거죠.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벌 수 있다고 생각한 수입보다 10%만 더 많이 벌어도 사실은 불편해합니다. 여러분이 그건 절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있는 그 마스터 프로그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했던 수입보다 10% 적어도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왜 이런 거냐면요, 사람의 자아 개념이 언제나 나의 적정 값을 매기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값보다 많이 벌거나 적게 벌면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은 즉시 보상 행동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자아 개념이 규정한 것보다 10% 더 많이 벌면요, 남는 돈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투자해버리거나 빌려주거나 펑펑 써버리거나 혹은 잠재의식이 업무상 성과를 부진하게 만들어버려서 수입을 원래대로 돌려버리기도 하고요. 이런 방만한 행동은 자아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많은 돈을 갑자기 손에 넣은 사람에게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자아 개념보다 10% 적게 벌면 어떨까? 당신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이 즉시 비상 조치를 취한다.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혹은 부업을 찾거나 직업을 바꿔서라도 자아 개념 수준으로 수입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돈이든 체중이든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자신의 안전지대로 들어가려 하고 한번 들어가면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려고 온갖 일을 다 한다. 자아 개념에 대해 나와 대화를 나눴던 건설 근로자로 일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다. 이 청년은 자아 개념의 위력에 대해 알게 되면서 마치 머릿속에 환한 불이 켜진 것처럼 느꼈다고 했다. 그는 평생 일용직 노동자로 사셨던 자신의 아버지가 지니고 있던 세상에 대한 태도와 믿음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왔다. 그는 언제나 지금 하는 일이 싫다기보다는 아무리 해도 여기서는 형편이 더 나아질 수 없을 것 같아 구직 활동을 계속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비슷한 일만 찾았다. 이 청년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줬다. 나도 호텔 접시 닦는 일을 다 배우고 그만두고 나서 이제 다른 걸 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다른 호텔 접시 닦기 일들을 알아보는 데만 몇 개월을 보낸 적이 있지. 그 청년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무언가가 이끄는 힘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예전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우를 범했던 것이다. 결국 그는 평생 지금처럼 살겠구나 라고 믿어버렸다. 그에게 그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게 우리 운명이야.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고. 아버지의 믿음 체계를 통째로 삼켜버린 지난 25년의 세월을 돌아본 그는 이제 자신을 제약하는 것이 자기 내부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곧바로 판매업에 뛰어들어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으나 좌절하지 않았다. 판매업에 관한 모든 책을 구해서 읽고 그 지역에서 열리는 모든 판매업 세미나에 참석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그의 태도였다. 소위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가야 하는 거리였음에도 그는 가능성이 있기에 단지 그 이유 하나로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 기꺼이 갔다. 1년도 되지 않아 그의 수입은 2배에 달했다. 2년이 되자 4배까지 늘었다. 직장에서 최고 수준의 실적을 올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주변에 소개하기에 이르렀다. 5년이 지나자 그는 5년 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평생 운명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는데 그땐 운명이 어디에 따로 있는 건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운명의 목줄을 잡고 있는 주인이 바로 저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순간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자아 개념이 변하는 이유는 인간의 자아 개념은 대부분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억압하는 신념과 의심은 사실 전혀 근거 없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부터 깨달아라. 이걸 바꿔보려고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고 불평하라. 당신은 지금까지 스스로를 변호하는 변호사였는가? 자기 스스로를 기소하는 검사였는가?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오로지 경직된 당신의 생각과 태도에 있다. 유연함을 보여라. 당신이 사용하는 이 말만 바꿔도 당신의 사고방식은 즉시 유연해질 것이다. 정말 가능할까에서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로 바꿔보는 것이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 그때부터 마음이 변하기에.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속에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요, 자신을 막 추궁하고 조사하고 기소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생각이란 게 절대 유연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나를 변호한다는 게 뭘까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불행한 사건이 닥쳤을 때 스스로를 변호하는 혹은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저자가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다는 그 생각만큼은 포기하지 마라. 두 번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사를 절대 끌고 오지 마라. 그때도 이랬는데가 아니라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라. 과거의 별로였던 내 모습이 떠오르는 걸 차단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람이 아닌 행동이나 성과에 초점을 맞춰보라. 나는 판매를 못한다가 아닌 판매액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는데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 자체가 못났다는 인식을 없애는 방법이다. 네 번째, 내 감정은 내 책임이다. 절대로 쟤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마라. 다섯 번째, 무엇을 언제 어느 정도로 바꿀 것인지 자기 스스로와 명확하게 합의하라. 여섯째, 자기 스스로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해보라.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자부심이 막 올라가는 일이 알아서 생겨주면 그거는 좋죠. 그런데 자부심 꺾이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깎아먹는 마음속 내 생각이 보통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자부심이 꺾이면요, 자아 개념도 엉망, 믿음도 엉망, 삶에 대한 기대, 태도 다 엉망이 되는 거고요. 이러면 잠재력은 당연히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속으로 자기 자신을 막 욕하고 정말 폭력적인 말을 퍼붓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태도도 서슴없이 보입니다. 외부에 표출되는 태도가 왜 자기 마음을 그대로 내비치는 거울이라고 하는지 확 와 닿으시죠. 마지막으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메시지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암탉이
알을 부화시키려면 참을성을 지니고 따뜻하게 알을 품어야 한다. 뇌가 완두콩만한 암탉도 꾸준히 알을 품는 자기 통제를 보이는데 인간이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의 자아 개념에서 가장 멋진 부분이 하나 있다.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자신의 사고를 지배하는 방향으로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당신 역시 너무나 당연하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을성을 지니고 따뜻하게 당신의 잠재력을 품어보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